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같은 발표의 기회를 주신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박재환 이사장님 그리고 박수영 대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여러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제에 앞서서 동영상을 한 40초짜리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작년 3월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의 메인 스타디움 옆에 문화관이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입니다. 아까 밑에 있던 거 아닌가? 그 옆에 있는 거. 아니 그거 누르면 돼. 이것은 여러분 백남준 선생이 여러분 잘 아시죠? 1963년도에 독일의 부프달에서 그리고 또 1965년 미국 뉴욕에서 미디어 아트의 이름으로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으셨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평창올림픽 때의 거북선이라고 하는 작품을 문화관에다가 전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가장 그때 당시에 1960년대니까 지금부터 지금 나오네요. 그냥 영상만 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전위적인 이와 같은 예술 창조의 내용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작품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오늘날 57년 전의 백남준이 대한민국의 현재 시점에서의 문화예술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도전을 던지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작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빛과 또 영상 그리고 소리와 움직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임팩트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아래 보이는 것이 지금 거북선 모양이죠. 그렇게 좀 보입니까? 이렇게 빛을 주사하면서 이게 지금 소리가 좀 작게 나오는데 현장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웅장하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백남준 선생의 작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반드시 작품의 이름과 모티베이션을 한국의 문화적 뿌리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거 지금 방금 보신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의 상징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문화와 문화정책 그리고 기존의 문화정책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분석 모델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의 처방이라고 할까 이 재단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정책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구의 전제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재환 재단 이사장님과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설립자께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와 선진화를 거쳐서 이제는 통일의 주체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세계화와 자유화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자기 혁신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박세일 박사께서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고 빠르게 형성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공동체 자유주의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문화정책의 방향을 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상징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키워드들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년 전에는 2045년 정도로 예측을 하였는데 이것이 2030년으로 당겨지고 다시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그 5G가 열리면서 5G 시대 초연결 사회가 열리면서 이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이 2020년대에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새로운 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는 대량 정보 자료의 동시 분산 공유 시대가 도래하고 또 전자민주주의의 그 실현, 또 의뢰의 반란, 그리고 거대함과 미세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융합의 현상과 또 무한 경쟁이 일상화되고 또 우리 주변에 유감스럽게도 고소와 고발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관용과 협력이 실종되며 현금 지상주의라든지 스마트 쪽이 주도하는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문화 다양성과 문화 상대주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 간의 관계나 또는 국제적 관계에서 그렇고 또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과 생명력 등이 본질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도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문화 기반과 양식의 대변화와 인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승자의 기록과 또 담고 싶은 유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영미문화권도 그렇고 또 동양의 문화권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서 미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정하는 그룹 안에 우리가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해야만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적 과제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을 몇 개 좀 보겠습니다. 그냥 쭉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테논 신전이 기원전 479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완전히 그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것이 450년대쯤입니다. 근데 이 파테논 신전의 형상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이 건물이 여기 있죠, 그죠? 또 이쪽에 있죠? 그 다음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도 어때요? 우리나라 덕수궁 석조전에도 이와 같은 그 디자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 장면은 그 단테의 첫사랑이면서 짝사랑의 대상이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베아트리체고요. 여기 단테입니다. 이때 단테 나이 18살이었대요. 근데 단테가 그 위대한 그 서사시 신곡을 쓰게 된 배경에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첫사랑의 베아트리체가 준 그 엄청난 그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의 모든 그 예술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테의 신곡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바로 르네상스를 일구어낸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피렌체에서 많은 천재적 예술가들의 작품이 있죠. 가장 상징적인 것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그 페르시아 문명의 폐허인데 이란에 가보게 되면 페르세폴리스라고 이렇게 열주들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2015년 11월 달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저희가 그 파르테논 신전이 유럽의 모든 그 이후의 국가들에게서 이렇게 다양하게 문화적 현상으로 남아있는 것과 달리 페르세폴리스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폐허로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파르테논 신전의 그 웅장함과 예술성이 엄청나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와 문명의 개성자가 있을 때에 비록 원형은 폐허로 남았을 때 그 디자인과 정신은 그 유럽 문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제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72시간 동안 시달리면서 도착했던 곳이 바이칼로였어요. 저쪽에 동쪽 끝에 어디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갖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72시간 만에 도착해서 아른섬이라고 하는 바이칼로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가장 기가 세다고 하는 곳, 바람이 가장 센 곳입니다. 기가 센 곳이. 그 바람이 가장 센 그 언덕 위에 이와 같은 그 장대한 솥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솥대잖아요, 그죠? 근데 솥대인데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 샤머니즘의 원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양이 우리나라 왜 각지에 있는 성황당에 있는 그 모습하고 너무나 닮지 않았어요? 이 솥대가 가리키는 뭘까요? 바로 하늘을 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 그것은 뭘까요? 하늘에 비는 개념이죠. 이 바로 우리 한민족 문화의 원형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작년 3월달에 2월 3월달에 평창에서 세계 최고의 그 겨울 올림픽의 잔치를 한 모습이죠. 이성훈 선수의 금메달 모습과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여러분 이게 그 성화대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달항아리입니다. 달항아리 현상을 세웠어요. 바로 이 달항아리는 우주를 담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주를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감안하고 있다라는 이와 같은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 그 전자 카드 섹션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현장 인증샷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윤성빈 선수가 또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G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케빈 아보시라고 하는 예술 작가인데요. 이분이 예술 작품을 블록체인과 연결을 해가지고 크립토 아트 장미라고 해서 이름은 그 Forever Rose라고 하는 이 같은 이름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디지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급 100만 달러로 해가지고 10명이 같이 공유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하나가 우리가 예술 작품 하나는 일반적으로 혼자 독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저작권을 완전히 누구도 침해 당하지 않으면서 또 복수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예술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문화 정책에서 전통적인 문화 정책의 대변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환경이 문화 정책에 미치는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한 경제와 소득이 올라가고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 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때가 이제는 되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자유주의, 다시 말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 정책을 어떻게 정해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바로 한국인들의 자유롭고 거칠 것 없는 신명, 역동 그리고 치열한 땀 흘림, 치밀한 분석 이와 같은 것이 함께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것이 초임절 사회에서 더욱더 새롭게 강점을 보이면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듬는 것이 정치와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에서 여러분 가나가 있죠, 그죠? 아프리카 끝단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지구의를 이렇게 돌려놨을 때에 동쪽 끝과 서쪽 끝이 되어버렸어요. 반대쪽에는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 유명한 세계적 정치학자인 사무엘 헌팅턴이 가나다와 대한민국이 1960년대 초에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30년이 지났더니 대한민국은 세계 14위의 경제규모가 되었더라. 이게 1990년대 중반이겠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를 이 헌팅턴 박사는 바로 문화의 차이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다시 30년이 지나간 시점, 앞으로 이제 2020년이 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음입니다.
4.4혁명의 단계별 전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지금은 이와 같이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누군가요? 클라우스 슈밥이 이 4.4 혁명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썼죠. 물론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독일의 인더스트리아 4.0이지만은 이제는 4.4 혁명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다양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가 이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과연 괜찮은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전입니다만은 이세돌과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놀라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고 더 넥스트는 앞으로 더 이상 인간과 경쟁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나 저는 인간의 미래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대결 구도가 일상화되거나 빠르게 인간의 활동 영역을 침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과연 우리 직장이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죠. 미래는 문화에서 좌우된다. 아까 헌팅턴 박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문화는 독립변수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고 제가 문화정책을 연구하면서 이게 독립변수인가 종속변수인가 아니면 매개변수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 하부 구조로서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와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어야만이 상부 구조로서의 문화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저희가 많은 영상들에서 그 페르세폴리스가 파괴된 모습을 봤죠. 만약에 페르세폴리스가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침략을 막아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그 문명이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결국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상호작용과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문화정책의 주요 경과는 건국 시기 이승만 박사께서 이 자유의 회복과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 제국공화국까지 이와 같이 전통문화의 개선과 민주문화의 창달을 강조해왔고 현행헌법도 그 연장선 상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디 갔죠? 그 후에 1990년에 문화부가 탄생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그 정부 주도형의 문화정책을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효령 문화주의가 최초로 그 현재적 의미의 문화정책의 틀을 잡았고 이창동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의 그 21세기 버전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구현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 놓고 이분이 바로 장관에서 교체가 되어갖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2013년도 말에 범문학의 참여로 여기는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합의해서 이 현재의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문화비전 2030 사람에 있는 문화라는 제목으로 작년 말에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의 법적 기반은 헌법과 문화기본법, 문화재진흥법에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발전과 문화 누림의 실태를 보게 되면 보다 나은 삶의 지수, 이게 OECD가 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2014년에 25위였다가 현재는 29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좀 특이한 현상이죠. 소득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문화향수 실태 조사에서 나와진 국민의 문화 누림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문화예술 관람률 같은 것은 낮지는 않습니다. 81.5%면은 가령 우리가 한 그 100에 8할 정도는 우리가 문화를 누린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영화 관람이 압도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연극, 전시, 뮤지컬 그리고 전통예술 이와 같은 부분들 문학 이런 것은 상당히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미래 관람 의향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꾸준히 늘어났죠. 그죠? 늘어났지만 이 형태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 영화와 대중음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문화를 누리는 것이 좀 편중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세대별 문화 누림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50대 이후의 분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구 소득별 문화 누림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 이와 같은 것은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본 분들이 더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들의 경우는 이 자원봉사 경험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정말 선진 국가의 단계로 갔을 때는 이 자원봉사라든지 사회적 참여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4.4 혁명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위원회 구성과 또 핵심 주관부처, 그 다음에 또 3기 혁신위원회, 또 정책의 방향, 이 모든 부분에서 유감스럽게도 문화체육 관광 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부가 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기술과 산업에 치중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기조가 사람 중심을 얘기를 하면서도 인문학적 문화적 접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기가 출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 문화정책의 현황과 진단을 보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그 다음에 문화비전, 또 3대 방향, 실천 의제, 또 문화부 의무교육 쭉 봤는데 이 캐치프레이즈의 비전과 실제가 괴리되어 있다. 그리고 정책이 과연 연계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 정책 전반의 균형감과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소액 답변 위주의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창의성이 제약되고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계획의 경우에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문화정책이 포함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 창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형 정책 비전보다는 우리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정상과 또 고질적인 폐해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콘텐츠 산업은 상당히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하면서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로 의존성을 보이긴 하지만은 지난 2년의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문화관광연구원의 그 정책 분석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책 기조가 산업 경쟁력과 발전 그리고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은 작년에 재작년의 경우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방한 관광 시장이 상당히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2016년에 1,7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1,300만 떨어졌다가 작년의 경우에 1,500만 정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관광 수지 적자는 엄청나게 63억 달러에서 137억 달러로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 수지 적자는 무역 수지에서와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광의 경제적 관점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안보 외교 정책과의 긴밀한 관계성, 또 문화와 연계가 되지 않고 인접산업과의 협력 구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수 모델은 이게 제가 한국문화정책론에 나와 있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정책의 주체안에는 정부와 그 다음에 종사자, 액터와 또 매개자 그리고 국민 이해가 모두가 문화정책의 주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외부 환경과 내재적 여건이 영향을 주고 투입이 되어서 새로운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정책의 기조가 되겠죠. 항상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책의 기조가 바뀌죠, 그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여서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4.4 혁명시대의 문화정책의 전제는 이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위한 과정과 결과와 완성을 지향해 나가자. 그리고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에 의해서 인간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완성해 나가자.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라. 그와 같은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술적 기량과 작품성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천재성과 재능과 열정을 어떠한 형태와 도구로도 제약하지 말라.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시스테나 대성당의 천정화를 그릴 때 그때 당시에 교황에게 절대 들여다보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와 같은 대단한 배짱과 또 이런 그 기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천재성의 재능과 열정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주도 문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나눠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과 문화계와 국민의 문화권의 보장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쭉 얘기를 써놨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창은 뭘까요? 저는 자율과 창의와 다양 이 세 가지는 문화기본법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저는 분명히 이 공감성을 합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국민적 보편적 공감이 없는 자율과 창의와 다양성은 문화 이름을 빌린 또 다른 독선과 반문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 창조와 유지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계 문화 발전의 선두주자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는 창의와 자율이 마음껏 살아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책의 주체적 측면은 거버넌스 구도를 확립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메커니즘과 이 소통 방식 청문 정책 형성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화진흥 기관의 조직과 예산 구조를 초연결 사회의 전개에 따라서 여기에 대비하는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화예술위원회의 형태는 우리가 1972년도 체제에서 노무현 정부 때 와가지고 한번 위원회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약 한 20년이 다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강산이 두 번 바뀌게 되는데 분명히 새롭게 다시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자율성이 마음껏 살아나는 구조로 지능과 지원의 체계가 바뀌어야 되겠다. 종사자와 매개자의 경우 마찬가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창의와 경쟁을 권장하고 조종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향유자의 경우에는 수요자 비용 부담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기부 문화가 보편화되고 대대적으로 확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정부나 국민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열심히 핏땀을 벌어가지고 기부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존경을 표해야 되는 것이지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상위 계층에 한정해야 되겠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선택적 복지 정책의 기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내재적 여건에서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문화기본법 체제를 존중하되 새로운 문화인성을 담아내야 된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에서 우선순위 설정 방식을 정립해야 되며 또 새로운 문화노름의 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 또 인공지능 창작 활동이 이제는 앞으로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과 창작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예술이라든지 새로운 예술 창작과 장르의 변동에 따라서 문화진흥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정비되어야 된다는 것.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전통적 지원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보조금과 시범 형식의 정부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을 이제는 좀 제발 그만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연결 사회에서 글로벌 표준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 협력 체제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류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역할을 정치, 경제, 외교와 서로 연결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이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형태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 기관을 시대 흐름에 맞게 재편해야 되겠다.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급인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자연인 문화를 애호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사립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문화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차세대로 승계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그 피땀 흘려 만들어낸 민간이 만들어낸 문화유산이 그냥 수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급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인적 자원에서는 겁없는 젊음과 민간의 빛나는 성과를 그 인적 자원 충원 방식에 정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문화예술 교육과 그 영화 아카데미라든지 게임 아카데미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그 장르별로 심화 양성 체계를
그 글로벌 경쟁 구도로 이렇게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공간의 시대에서 이제는 시간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와 중앙 인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 교류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은 예를 들면 마일리지제라든지 스마트 네트워크 센터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역 공동화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정에 대하여 1%냐 2%냐 논쟁은 이제 그만하자. 중요한 것은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요자 부담 형식 그리고 또 그 문화서비스 비용 체계를 이제는 현실화하고 다양화하고 자율화해야 되겠다. 저는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공공물가 정책의 대상으로 지금까지도 포함시켜 놓고 있는데 여기서 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방식을 이제는 없애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에서 3분의 1이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직접 사업, 그 다음에 3분의 1은 여러 가지 재반, 경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방식은 이제는 좀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양질의 문화 공급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전략적 지원에 주력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에서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 그리고 시민단체와 이런 의견을 과학화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여 정부 통계 대상을 확대하고 또 조사기관이 현재는 경영전에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1년 단위로 하는 등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방식을 좀 확산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문학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겠죠. 양질의 최고의 과정을 둔다라든지 그 다음에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문화 누림 기회를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문화기구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분야 분담 비중을 이제는 좀 높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네스코와 코이카 등에서 한국 문학의 역할과 기회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에서 이제 원스톱 방식으로 초연결 사회에 대응해 나가며 창업, 창조, 창직 이것에 대한 일관된 지원 방식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플랫폼, 글로벌 스탠다드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현해서 문화 분야의 인재와 기업과 단체를 양성해야 되겠다. 특이점에 도달하는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술 창조의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후발 국가에 대하여 우리는 5G 협력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문화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와 민주와 시장 경제를 배제하고 남북문화 우리 여러분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기조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남북문화교류 협력이 저는 하지 마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문화교류에 있어서 문화 수용자의 위치로부터 이제는 문화 발신자의 위치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자신감을 우리는 한류의 다양한 형태와 우리의 젊은이들의 활동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와 활동을 상호 교감하자 가칭 글로벌 경제문화협력위원회 같은 것을 가동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누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BLI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것은 소득이 높아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문 정신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가 아파서 못 참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한다면 이 부당한 삶의 수준은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문화의 향유를 다변화하고 질적으로 심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보존의 가치를 지닌 문화예술 장르와 작품과 유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고품격화해 나가는 작업 이제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와 지방의 문화자원의 가치를 유지하고 이것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저는 이 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문화 분야의 반도체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자원에 대하여는 문화기본법에 들어가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부가가치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초연결사회에서 문화발전 전략입니다. 융합과 협력의 정치, 경제, 외교,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가칭 이런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정치정책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국가원에서 당정 협의도 좀 하고 오페라 하우스를 가가지고 여기서 고위 정책 세미나도 하고 미술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 같은 것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시대가 오기를 꿈꿔봅니다. 그러면서 민관협력과 국제협력 그리고 정책의 참여와 제안의 장으로 문화공간과 문화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라진다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창의혁신 융합의 핵심 매개자로서 문화인권이 보편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퀀텀 점퍼와 특이점의 도래에 대비해 나가고 견인해 나가자. 저는 2030 청년 세대가 너무나 우울하고 불안한 이와 같은 모습을 학교에서 많이 봅니다. 이와 같은 집단 무력감을 문화적 자신감으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팀워크로 다져진 문화드림 팀을 가지고 미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인종 사회 제가 자료를 다시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인 숫자가 179만 명이랍니다. 금방 200만 돌파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민족이 아니죠. 그러면 동화 정책으로부터 다양성 존중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문화 축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국민문화권의 구현인데 헌법과 문화기본법에서 우리가 문화기본법의 정신에 부응한 기본 원리,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문화정책 주체간의 가버넌스 협력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핵심 구성과 핵심 가치의 매트리스적 조합, 이것입니다. 개인, 공동체, 국가와 국제사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는 자율성형, 어디는 창의성, 어디는 다양성 아니죠. 어디는 공감, 이 전체가 다 같이 매트리스적으로 같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고품격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 자존감을 정대해 나가는 것, 또 정책의 균형과 자존과 역량의 고도화, 이것이 우리가 퍼스트 무브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안정, 풍요와 건강, 환경과 안전, 자유와 평등과 같은 것은 우리가 고전적 가치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롭고 약간 낯설긴 한 이와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진흥의 문제, 혁신, 또 포용, 소통,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같이 실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문화적인 인간과 문화적인 문화국가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가르침 또는 자유와 인권, 평등, 존엄, 관용 이와 같은 국가사회적 가치, 또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라든지 전쟁의 공표로부터의 자유 등 역사적 가치, 그리고 선비정신과 노블리즘 물리주와 같은 공동체를 떠받치는 덕목, 또 서로의 존재와 개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존하며 또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이와 같은 만족과 편안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신념과 가치,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문화국가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제3의 르네상스를 구현할 때가 됐다. 그것은 뭘까요? 최초의 16세기의 르네상스와 저는 제2의 르네상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 이것을 저는 제2의 르네상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과 세계인이 이 스마트화와 모바일을 통하여서 초연결 사회에서 인간의 발견과 회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3의 르네상스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건배사 너무 잘하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건배사가 대한민국만큼 다양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변형과 융합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그죠? 변화무쌍하고 다양함에 역동적이고 또 재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천적이면서 긍정의 마인드가 넘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태극과 관광수월래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융합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 그리고 도전의 역사, 그리고 장미빛 전망이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정면 선거에 나왔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참고로 하였고요. 제가 작년에 혁명의 유혹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일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정 박사이고요. 사우스 오스트레일 대학에서 지금 문화예술 경영 전공 논문 교수고 있고요. 워낙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문화 정책을 가지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사실 국회에 좀 인연이 있는 게 호주에 방문 교수로 가기 전에 7년 동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입법조사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박 교수님께서 아마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제가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아마 토론을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존경하는 박광무 원장님 그 반제 잘 들었고요.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문화정책이 담아내야 될 분야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문화정책의 필요에서부터 또 환경변화 그리고 미래 전략이 이르기까지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하신 대로 현재 그 문화정책 전반의 방향성에 있어서의 균형감과 또 실효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아젠다에서 문화 부분이 완전히 배제된 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그럼 제가 그 문화정책 전반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제문에 대해 더해서 한 몇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문화 콘텐츠 산업 이슈인데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민이 현재 정부에서 문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국민이 이제 문화 콘텐츠의 그 수요자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는 역시 창작자이고 기획자이고 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도에 문화부 예산에서 콘텐츠 산업 관련 예산이 한 2천억 가까이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예술과 산업과 기술 간의 그런 융합으로 창업이나 창직을 유도하는 그 과거 정부의 정책이 전반적인 방향성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그런 외풍에 의해서 공회전을 한다거나 또는 정체되는 상황이 과연 그 문화 정책이 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문화권의 확대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그 과거 정부의 그 문화 정책이 그 공급자 지원 중심의 전통적인 문화 전략을 구사했다면 현재 정부에 있어서는 역시 또 그 수요자나 그 향유자 지원의 그런 문화 전략으로 정책 포커스가 전환되면서 그 생활문화기관에서 아마 그 박경무 교수님 발제문에도 잠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생활 SOC의 확산에 과도하게 지원이 쏠리고 궁극적으로 그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결국은 창작자이고 그 기획자이고 그런 벤처라던가 그런 결과적으로 그 크리에이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급감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 정부 정책의 포커스가 모든 국민을 갖다가 크리에이터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그 정책 목표가 아니라면 향후 정부에서는 그 창작자들로 하여금 그 창작 역량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예산하고 또 실제 향유자의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예산하고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너무나도 소비 정책에 정책 포커스가 주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예술 표현의 자유라던가 문화예술 노동환경 개선 이런 복지 쪽에 정책 포커스가 지금 우선순위가 두어지면서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과거 청산에 주력하는 데 대한 피로도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국회에 근무하면서 그 신문 보도라던가 뭐 뉴스에 문화부가 정말 일면 탑으로 나오는 경우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정말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문화부가 이 과거 정부, 그러니까 과거 청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갖다 할애하다 보면은 이 전 국민의 뇌리 속에 사실 문화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고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의 뇌리 속에 문화부는 뭔가 좀 찝찝하게 뭔가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 각인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과거 청산의 주력에서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 아젠다를 개발하는데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터랙티브 아트, 그 매체 예술이라던가 새로운 예술 장르가 등장하고 있고 산업과 예술, 또 기술을 가로지는 창작 형태, 뭐 블록체인 아트라던가 예술에 대한 아주 다양한 그 쉐어링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고 또 공연 예술 같은 경우도 온 디맨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이 그런 첨단 기술을 이용한 그런 예술 장르가 폭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법제로는 또 현재의 문화 정책 방향으로는 이걸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정책 아젠다를 갖다가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 과거 정부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던 그 예술 산업에 대한 법제화 그것도 다시 언젠가는 꼭 재정화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화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인데요. 그 예술 뭐 자율성 보장, 뭔가 말하자면 뭐 공정한 지원 같은 것 이런 공정성 문제는 사실은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 오부진의 설치 같은 그 사후 처방격인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후 처방격인 그 법제를 만들어서 뭐 예술인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한다거나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문화 거버넌스를 혁신해 나가면서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점점 다원화되고 있고 그 모든 문화 정책이라던가 뭐그 문화 부분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지만 그 정책을 갖다가 국가가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하고 지역 또는 그 문화예술 기관, 뭐 기업, 국민으로 대표되는 그런 민간과 그다음에 관간의 그런 공유 거버넌스, 그러니까 쉐어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 공유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다가 정립해 나감으로써 뭔가 좀 파워를 그러니까 그 정책의 그 힘을 갖다가 그 정책 수립의 그 힘을 갖다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유 거버넌스 하에서는 이제 모든 참여 주체가 리더이고 또 코스티어링, 그러니까 공동으로 그걸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관이 그 탑다운 형식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하이어라키 시스템이 아니고 또 수평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에서의 그런 문화예술 생태계가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지금 뭐 지역문화분관이라는 그런 이슈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미국의 그런 문화예술 생태계를 갖다가 좀 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이제 국공 내 문화예술 기관은 지금 현재 소속 기관으로 지금 문화부 지원금을 완전히 받는 기관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런 소속 기관을 갖다가 좀 사실 관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민간의 그 역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의 역량을 갖다가 좀 더 참여 역량을 갖다가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속 기관 같은 경우를 갖다가 공공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특수 독립기관이라던가 뭔가 좀 관에서 이제는 좀 손을 놔주는 좀 이런 형태로 제도를 갖다가 정립할 필요가 있고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문화예술 기관 자체를 또 법인화하는 문제도 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한 가지를 드리자면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초연결 사회의 문화 발전 전략으로 상부 구조가 이제 정치 경제 안보 하부 구조가 정치 경제 안보 사회 주체고 상부 구조가 문화 주체이고 이 두 주체 상부 구조와 하회 주체 간의 그런 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합의 장소를 이제 진부하게 이제 국회나 청와대 그런 쪽이 아니라 문화 공간에서 개최함으로써 그 서로 그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주체 간의 그런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갖다가 도모한다는 취지로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한류 스타를 활용해서 뭐 이제 높으신 정치인께서 그런 그 정치적 위상, 한국의 정치적 위상을 갖다가 되게 제고하는 데 이제 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이제 경제인이 이제 한국의 그 한류 스타를 활용해서 이제 한국 경제의 그런 홍보 전략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제안하신 아이디어가 그런 상황을 좀 더 부추기게 되는 건 아닌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는 걸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정책, 그 문화향유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토론자로서 제가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는 게 적절하겠지만 워낙 설명을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선생님 발제에 직접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관련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철학적 미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정책 그 자체보다는 정책의 배후에 있는 논리, 논거를 좀 검토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희정 선생님 발표 그 토론하고도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 강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부제가 조금 더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 강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접근하고자 했던 것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에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방향과 논거를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구분한 것에 대해서 평가적인 함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문화가 고급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평가적이라는 함의가 들어가 있지만 대중문화보다 더 나아서 고급인 건 아니고 그냥 분류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에 어떤 정책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르지만 그 논거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에 각각 어떠한 이러한 정책들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먼저 이제 대중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대중들의 일반적인 생활 양식 혹은 가치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좁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리고 더 일상적으로 흔히 얘기했을 때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반영한 문화적인 산물을 대중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영화를 대중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가장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중문화 정책은 그렇다면 어떤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건가? 혹시 대중문화 키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문화 정책, 우리가 대중문화에 대해서 문화 정책을 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문화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대중문화 키우기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기관이 되겠죠. 물론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지만 문화부의 입김을 안 된다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자면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스크린 쿼터제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는 왜 우리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고 왜 스크린 쿼터가 필요하고 왜 우리나라 한국 영화를 발전시켜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중문화 키우기라는 이 대중문화 육성, 대중문화 양성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바로 문화산업 키우기라는 겁니다. 대중문화를 키운다라는 것은 곧 문화산업을 키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중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매스컬처라고 주장을 했을 때 정의를 했을 때 이 매스컬처의 기반이 되는 것은 매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대량 복제 기술을 통해서 제작되고 배포되는 것을 우리가 문화산업, 대중문화 혹은 대중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복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왜 우리가 특별히 문화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들을 육성을 하잖아요.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문화산업 같은 경우도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도의 지원은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다만 문화산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야의 산업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특수성이란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가 우리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문화산업을 지원한다, 대중문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이 물음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어떤 가치관을 지원을 하는가? 왜냐하면 가장 하위 단계에서는 결국 누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지원할 것인가? 왜 영화를 지원할 것인가? 소설은 지원을 안 하는가? 소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SF 소설 같은 경우는 대중문화입니다. 대중예술이고요. 왜 SF 소설은 왜 지원을 안 하지? SF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대중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보다 더 적을 텐데 영화하는 사람들보다 소설가들이 더 배고플 텐데 왜 영화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논리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는 왜 그런지, 왜 우리가 반드시 특정한 장르, 특정한 작품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근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바로 이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인 것이죠.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정부가 가장 하위 단계에서 누군가를 지원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 화이트리스트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혹은 이런 종류는 좀 별로다라고 하게 되면 블랙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것은 왜 지원을 해야 되냐, 먼저 앞서 어떤 가치관을 지원을 해야 되냐, 그리고 가치관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대중문화에 지원을 하는 것이 가치관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국가가 밀어주는 것이 옳은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면 왜 지원해야 하나 라는 의문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스크린 쿼터제 이후에 최근에 스크린 상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벤져스 4 이후에 어벤져스 4가 우리나라 스크린을 많이 석권하다 보니까 스크린에 상한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도 상한을 둬야겠네요. 예를 들면 SF 소설이 그 특정 베스트셀러를 석권하고 있으면 요거는 여기까지만 팔아라가 돼야겠네요. 게임도 예를 들면 외산 게임이 우리나라 게임을 석권하고 있으면 외산 게임에 쿼터제를 줘야겠네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논거는 없다는 거죠. 이게 과연 문화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대중문화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바로 문화산업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문화산업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산업 중에서도 문화산업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키우기보다는 대중문화 냅두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오늘 시간이 적어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반론도 나올 수 있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빨리 넘어가는데, 일단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BTS가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성공한 게 아닐 것입니다. BTS가 그래미상을 받고 미국에서 탑 차트에 오르니까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어요. 저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대통령이 축하한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탑 차트에 오른 거를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랑스럽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로서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과도한 숟가락 얹기보다는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들을 검토해서 좀 없애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빠르게 고급문화의 경우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고급문화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급문화는 매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제작되는 게 이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 결부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발레, 시, 오페라, 참가를 지원해야 되는가? 보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연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진작 멸종되었을지도 모르는 장르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2017년 11월에 이 자리에서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 발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예술이 뭘 할 것인가. 이건 이제 고급 문화에만 국한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요지는 우리가 좋은 예술이 필요하다. 4차 산업 시대 이후로 갈수록 예술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예술이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좋은 고급 예술이란 뭐고, 좋은 고급 예술을 누가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대중문화에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죠. 문화부가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예술가 협회에서 결정을 할까요? 비평가 협회에서 결정을 할까요? 철학적 미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감상자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우리가 이제 시간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남는다라는 것은 곧 감상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좋은 예술의 기준이 완전히 상대적인 거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게 감상자들한테 달린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복음 문화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마 저는 하책과 중책과 상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책은 예술가에 대한 직접 지원입니다. 예술가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거는 뭐 예술인 복지센터라든지 우리가 문화기본법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하책이냐면 이건 돈줄 끊기면 그만입니다. 우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예대 졸업생들이 살기 힘들다, 졸업하고 살기 힘들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럼 철학과 졸업생들은 뭐 그렇게 살기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문과 졸업생들, 뭐 미학과 졸업생들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 말씀은 예대 졸업생들이 살기 힘들다라고 나가면 이미 그건 문화예술 정책하고는 다른 측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책이라는 것이고요. 중책은 감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문화 바우처라든지 문화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중책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상책이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외적 동기만 부여한다는 것이죠. 외적 동기를 부여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어떤 돈을 받다가 돈을 받지 않으면 돈을 받으면서 뭘 하다가 그걸 돈을 받지 않게 되면 동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전에 하던 것보다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책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상책은 편향적이지 않은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잠재적인 소비자를 키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잠재적인 고급 소비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고급 소비자가 고급 창작자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미래의 고급 감상자를 키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우리가 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러 가서 사람들이 모이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요약을 해보자면 우수한 문화적 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기반, 물질적 기반, 인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초기에 지원을 하되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문화예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